도시락 30개요. 6시 전까지 가능할까요? 30개? 학생, 어디 행사라도 있어? 네. 겨울바람이 낡은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던 오후 4시였습니다. 부산 변두리 오래된 상가 골목, 그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 끝자락이 바람에 살짝 나부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볼은 핏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가게 주인 오복수는 단무지를 썰던 칼을 멈추고 그 여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복순이 찬방이라는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해 왔지만 이런 주문은 처음이었습니다. 30개라니. 도시락 30개면 잔치집이나 회사 행사에서나 주문하는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 벌써 4시가 넘었는데 6시 전까지 해달라니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간절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벽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복순이 반찬 종류를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싱겁게 해달라고, 질긴 건 빼달라고, 국은 따로 포장해달라고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퍼담고 나물을 올리고 계란말이를 잘라 넣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혼자서 30개를 2시간 안에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가게 한쪽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앉으라고 했지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서서 가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복순이 따뜻한 국물을 한 컵 떠서 내밀었습니다. 추웠을 텐데 이것이라도 마시라고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코끝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서 3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복순이 포장을 시작하려는데 그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냉 가방이었습니다. 아이스팩까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충동적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시락을 빠르게 보냉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정확한 장수만큼 세어 내밀었습니다. 빳빳한 새돈이었습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복수는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시락을 30개씩 사가는 것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도 다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복순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 밖 골목 어귀에 검은 스쿠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지도 않은 채로요.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스쿠터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인사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스쿠터는 곧바로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낯선 스쿠터를 타고 사라지다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옆 가게에서 반찬을 파는 허말자가 슬쩍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스쿠터
그전에도 여기서 있었다고요. 복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드도 없이 현금으로만 계산하던 모습, 말없이 기다리던 검은 스쿠터, 그리고 6시 전까지라는 이상한 조건까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고 저 도시락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골목 상가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약하게 비치는 가운데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복순도 평소처럼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슬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뭐냐며 밤새 생각했는데 영 찝찝하다고요. 복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4시가 넘어가자 복순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온 시간이 4시쯤이었거든요. 설마 오늘도 올까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료를 미리 손질해 두었습니다. 4시 반이었습니다. 삐걱, 낡은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남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 30개, 6시 전까지요. 똑같은 말, 똑같은 수량,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도시락을 싸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밴드가 손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트 소매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힘들게 이동해 온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서 재료를 미리 손질해 둔 덕분에 1시간 반 만에 30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제처럼 가게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서서 계속 시계만 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사가면 어디 장사라도 하느냐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남의 일에 왜 그러느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복순의 눈빛을 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가방을 열었는데 지퍼가 잠깐 걸리면서 가방 입구가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두툼한 봉투가 여러 개 겹쳐 보였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급하게 가방을 다시 여미고 봉투 하나만 꺼내 10,000원짜리를 정확한 장수만큼 세어 내밀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금액은 이상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급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는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습니다. 검은 스쿠터가 어제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뒷자리에 올라타자 스쿠터가 즉시 출발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기다렸다는 듯이요.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자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스쿠터 운전자 헬멧도 안 벗는다고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복순의 발밑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수첩을 꺼낼 때 흘린 것 같았습니다. 주워서 펼쳐보았습니다. 6시 전, 15. 그게 전부였습니다. 6시 전은 알겠는데 15는 무엇일까요? 15개, 15명, 15번?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30개, 매일 6시 전. 가끔 소금 줄여달라, 기름기 빼달라는 부탁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그 두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의 걱정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밥도 못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상인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부가게 박저목, 과일가게 한정희, 정육점 이기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가게에도 왔다고요. 두부는 연한 것만, 과일은 껍질 벗기기 쉬운 것만, 고기는 사지 않고 사골만. 하루에 쓰는 돈이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도시락, 두부, 과일, 사골. 대체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말자의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복순, 말자, 저목, 정희, 기철. 5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복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시락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거기에 두부, 사골, 과일까지 합치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요. 기철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냐고, 용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라고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만, 꼭 6시 전에. 뭔가 이상하다고요. 말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면 어른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냥 두고 보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느냐고요. 복수는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따라가 보겠다고요. 어디로 가는지만이라도 알면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느냐고요. 말자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들키면 그 여자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보겠다고, 들키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그 여자가 어김없이 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복수는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검은 스쿠터가 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타지 않고 걸어서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서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수는 재빨리 골목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에 닿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스치듯 지나더니 더 안쪽으로 꺾었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복수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한 집 앞에서 그 여자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들은 낡고 녹슬어 있었는데 그 문에만 세 번호 자물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깨끗한 플라스틱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허름한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누가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손만 나왔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듯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보낸 가방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안쪽에서 짧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골목 아래에서 스쿠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가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복순도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장터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자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문틈으로 손만 보았다고, 기침 소리가 들렸다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 마른 기침, 그리고 즉시 시계를 확인하던 그 여자의 굳은 표정. 대체 저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열흘째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전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꽤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복순의 가게 근처를 천천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말자가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요. 복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다 아는데 저렇게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든 사람이 올 일은 없었습니다. 저목도 두부가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철과 정희도 저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삿이 반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30개, 6시 전까지. 복수는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5시 반쯤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가방에 도시락을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현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금액은 정확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정장 남자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거리를 확 좁혀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눈이 매서웠습니다. 복수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남자가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 들릴 정도로 낮았지만 가까이 있던 복순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통장 관련 서류 어디에 두었느냐고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낸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공포에 질린 것처럼요. 복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장 남자가 복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조카라고, 집안일로 좀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변화가 섬뜩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정장 남자가 다시 그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관리해준다고 했지 않느냐고, 어린 사람이 현금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고, 제대로 안 하면 더 위험하다고요. 그 말투는 분명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협박 같았습니다. 정장 남자가 몸으로 그 여자의 진행 방향을 막아섰습니다.
골목 쪽으로 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여자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다시 복순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그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가족 일이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복순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정작 남자는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골목 근처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도시락을 받아갈 때마다 어김없이 다가와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도 된다고요. 그 여자가 멈칫했습니다. 잠깐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여자는 보낸 가방을 꼭 끌어안고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은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정작 남자가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저 그 두 사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복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들이 보았는데 모른 척하면 그게 더 나쁜 것 아니냐고요. 복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상담부터 하자고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기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날 오후 지역 경찰서에서 양서진이라는 여자 경찰이 골목으로 왔습니다. 사복 차림에 수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달라고 어떤 것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가 본 이야기, 문틈으로 나온 마르고 주름진 손, 안에서 들린 기침 소리, 그리고 정작 남자의 협박 같은 말들. 서진이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고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복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복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수 있을까요?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골목 상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서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가게 처마 밑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가게 문을 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골목에는 손님도 드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나무를 데치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서진의 명함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3시가 지나고 4시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 10분, 4시 20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4시 반이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었습니다. 5시 반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말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한 번도 안 빠졌지 않았느냐고요. 잠시 후 저목이 달려왔습니다. 기철과 정희도 뒤따라왔습니다. 모두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가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뛰어가는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복순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빗물이 화면에 떨어져서 더 힘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안 왔다고, 그리고 방금 그 정장 남자가 그쪽으로 급하게 뛰어갔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재개발 구역 쪽이냐고요. 지금 바로 가겠다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며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자가 뒤따라왔습니다. 자기도 가겠다고요.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압박이 된다고, 자기와 복순만 가겠다고요. 말자가 멈칫했지만 서진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말자가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요. 비가 점점 세졌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지나 허름한 다세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전에 따라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이 더 음산해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건물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 끝 3번호 자물쇠가 달린 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서진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였습니다. 결국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복순 옆에 서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쪽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는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청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복순은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볼에 손을 대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렇게 있었던 걸까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 여자를 조심스럽게 옮길 때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복순이 그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때 정장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양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타야 한다고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요. 정작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과 서진이 막고 있었습니다. 정작 남자는 이를 악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청가방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복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순과 말자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복순은 그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복순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가 안으로 옮겨지자 커튼이 쳐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순과 말자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복순은 자신의 품에 뭔가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구급차로 옮길 때 그 여자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지면서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복순이 무의식적으로 주워든 것이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안에 뭔가가 빼곡히 들어있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작 남자가 그토록 찾던 것이 이것일까요? 왜 그 여자는 쓰러지면서도 이것을 놓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열어봐야 할까요? 그 여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는데.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응급실 커튼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복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자가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이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호하려고 온 것이라고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기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미안하다고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탁자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였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보라고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들이 쏟아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고 반듯하게 접힌 것도 있었습니다. 몇 장은 눈물 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글씨가 삐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도시락 덕분에 버텼습니다. 혼자 사니까 밥 해 먹기도 귀찮았는데 따뜻한 반찬 먹으니까 힘이 났어요. 젊은 분이 찾아와 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집었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셔서 든든했어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또 다른 편지. 전등 갈아주시고 수도꼭지도 고쳐주시고 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장, 또 한 장.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마다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그리움, 그리고 사랑. 복순의 목이 메어 숨을 들이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말자가 편지 한 장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멀리 살아서 얼굴 보기 힘든데 젊은 분이 찾아와 주니까 손녀 같았어요. 도시락도 맛있었지만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좋았어요. 또 오세요. 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어머니 보험금 관련 서류와 기록이 들어있다고요. 정작 남자가 찾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보험금이 자기 명의로 나왔는데 그 남자가 돈을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그 서류가 있으면 자기를 협박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복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서아였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렸다고요. 말동무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전등 갈아드리고 병원 갈 때 같이 가드리고요. 복수는 멍하니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장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49제를 지내고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넉 달쯤 되었다고요. 원래 다른 동네 상가를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이 골목 상가도 추가했다고요. 어머니가 돌봐드리던 분들이 계속 늘어나셔서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꼭 6시 전에 가셔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꼭 6시 전이어야 하느냐고요. 어머니는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두워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무서워하신다고 해 있을 때 가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사고 나던 날 아침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다고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서아가 말렸다고요. 오늘은 쉬라고,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낸 가방을 챙기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한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다고, 오늘 꼭 가봐야 한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서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어머니를 쳤다고 합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보낸 가방은 멀쩡했다고요. 도시락도 하나도 안 상했다고요. 어머니가 보낸 가방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고요. 병실이 고요했습니다. 말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수는 서아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육시를 그토록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으로 어머니가 하던 일을 이어가기로 했다고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30개냐고요? 15분이라고 합니다. 넉넉히 2끼 분량씩 드린다고요. 다음 날 아침까지 드시라고요. 왜 6시 전이어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저녁에 낯선 사람이 오면 무서워하신다고요. 그래서 꼭 밝을 때 가야 한다고요. 복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 움직였는지, 왜 시계를 그렇게 자주 보았는지요. 봉투에 현금을 넣어온 것은 요일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흩어지지 않게요. 수첩에 적힌 숫자들은 약 드실 날, 전등 갈아드릴 날, 병원 가실 날 생신, 체크리스트였다고요. 복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어머니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겨울날 집 앞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하셨다고요.
병원까지 같이 가고 퇴원하실 때까지 매일 병문안을 가셨다고 합니다. 퇴원하시던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고요. 딸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당신이 내 딸 같다고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그 할머니께 일주일에 2번씩 도시락을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것이 따뜻한 반찬이었다고요. 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느냐고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다고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서아만 있었다고요. 빈소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뜰 때 서아 혼자만 빈소를 지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다고요. 복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스쿠터 운전자였습니다. 복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주 오빠라고요. 서아의 목소리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아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다고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그 스쿠터를 탔던 사람이냐고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태주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서아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다고요.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갖다 주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원래 이렇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서아가 어머니 일을 이어가는 것을 알았다고요. 혼자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2달 전부터 스쿠터로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맞추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복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검은 스쿠터, 헬멧으로 가린 얼굴, 협박이 아니라 도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한 동행이었습니다. 복순과 말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보았는지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순이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서 이 고생을 했느냐고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하던 일이라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밖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목, 기철, 정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를 둘러쌌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돕겠다고, 혼자 하지 말라고요. 말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들이 있지 않느냐고요. 저목, 기철, 정희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돕겠다고요. 서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어린 나이에 무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가 계속해도 되겠느냐고, 어머니처럼 잘할 수 있겠느냐고요. 복순이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 말고 같이 하자고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골목에 왔습니다. 정작 남자 최병도가 멀리서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이 병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불필요하게 나타나지 말라고, 계속 이러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요.
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병도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서와 주변에 모였습니다. 마치 방패처럼요. 병도가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개.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이 안 와서 저염 양념을 찾아보았다고요. 눈가에 아직 어젯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염으로 만든 것이라고 어르신들이 짜게 드시면 안 되니까 혈압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목도 왔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순두부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콩을 갈았다고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딱딱한 것을 못 드시니까 부드러운 것만 골랐다고요. 기철이 뒤따라왔습니다. 양손에 사골팩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끓이면 국물이 되니까 혼자 사시면 국물 요리가 제일 귀찮지 않겠느냐고요. 뼈다귀 사다가 끓이기 힘드시니까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귤이랑 바나나였습니다. 껍질 벗기기 쉬운 것으로 가져왔다고요. 혼자 사시면 칼로 깎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사과는 깎다가 손을 베이시기도 한다고요. 복수는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알아서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한 약속을 아무도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시 반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골목으로 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들이 나누어서 가겠다고 복순이 말했습니다. 15집이라고 했지 않느냐고 5명이 3집씩 맡으면 된다고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되겠느냐고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같이 하자고 했지 않느냐고요. 스쿠터 소리가 골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태주였습니다.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집 나르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서아는 직접 인사하고 말동무해 드리라고요. 상인들이 짐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도시락, 반찬, 두부, 사골팩, 과일. 보냉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함께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귀가 어두운 어르신 댁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복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시락 가져왔다고 서아 대신 왔다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아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너무 무리했나 보다고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는 메모지에 큰 글씨로 다음에 올 날짜를 적어드렸습니다. 숫자를 크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메모지를 꼭 쥐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말자는 다른 집에 갔습니다. 현관 전등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전등이 나갔다며 내일 전구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전구 하나 가는 것도 쉽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기철은 팔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에 갔습니다. 사고를 가져왔다고 끓여드릴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은 할아버지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거칠고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골목상가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상한 여자라는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대단하다고 혼자서 그 많은 어르신들을 챙겼다고 어머니가 하던 일을 이어가는 거라고요. 서아가 골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웃음이 늘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작은 냉장 보관함을 놓았습니다. 복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누구나 넣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요. 위에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해질 무렵 도시락. 서아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이 반찬을 넣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반찬은 조용히 사라지고 또 채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작은 음료 3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저도 밖에요. 힘내세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하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복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목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가게가 맞느냐고 서아라는 사람이 아직 여기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근처 다세대에 혼자 살았던 이수빈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비로 겨우 살던 때가 있었다고요.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기고 친구도 다 떠나갔다고요. 어느 날 문 앞에 도시락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아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다고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했다고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아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어서요. 서아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은 씨앗이 꽃이 되었다고요. 그날 저녁 서아가 골목에 왔습니다. 복순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아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왔던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복지사가 되었다고 서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전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복순이 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어머니를 그리고 서아를요. 서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들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골목 상가에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좁은 길 위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분홍빛이 흩날렸습니다. 4시 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1년 전 그 창백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볼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1년 전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구부정했던 어깨가 이제는 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도 옅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아였습니다. 방학을 맞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같이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기다렸다고 복순이 말했습니다. 갓 만든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서아가 보낸 가방을 열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서아의 시험 기간에는 상인들이 대신 일정을 맡았습니다. 누가 약을 드셔야 하는지, 누가 생신인지 서아가 정리해둔 수첩을 보며 챙겼습니다. 서아는 시험이 끝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된 것이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있는 나눔 보관함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쌓인 감사의 말들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도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받은 그림을 다시 보관함 옆에 붙여 두신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이 낡은 가게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게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낯선 여자가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도시락 30개요. 6시 전까지요. 그때는 의심했었습니다.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로 밤을 새웠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서아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낸 가방을 들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목도, 기철도, 정희도, 태주의 스쿠터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5명이 5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각자 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서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복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골목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꽃에서 또 다른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딸에게 전해졌고 딸의 마음이 골목에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골목 전체가 그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반찬가게, 두부가게, 과일가게, 정육점,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선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때 더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해졌고 딸의 마음은 골목 상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쪽지 하나로 삶을 이어간 수빈에게도 또 수빈이 돕는 누군가에게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나눈 따뜻함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질 뿐입니다. 해질 무렵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